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국제 정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측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 체계를 좀 더 면밀히 알면 현재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쟁의 양상이 사실 최악의 시가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무기 체계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를 좀 알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쟁의 시작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발발하게 된 첫 시작도 굉장히 좀 잔혹했거든요. 네. 로켓 7,000발을 네. 한 번에 기습 공격으로 쐈고요. 그렇죠. 패러글라이딩으로 침투를 해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마스가. 일단 하마스가 쓴 이 로켓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 하마스가 사용한 로켓을 카삼 로켓이라고 네. 하죠. 명칭은 1930년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아랍인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이름을 따서 만든 그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삼 로켓이라고 그러고요. 카삼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조잡한 수준의 로켓이었습니다. 기껏 이제 크기는 직경이 한 11.5cm 정도, 길이는 1.8m 정도 되는 거고요. 탄두 무게는 5kg, 또 뭐 사거리도 5km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2001년도에 등장했습니다. 그 후에 점점 카삼 2, 카삼 3, 네. 뭐 현재는 뭐 바드러 또 이런 이제 로켓이 점점 첨단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사거리도 늘어나고 탄두도 크기가 커져서 폭발력도 정대되고 이제 이런 경향을 보였던 것이죠.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방위 산업을 가진 국가에서 만든 로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시설을 타격할 수밖에 없는. 정밀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 로켓을 뭐 몇천 발을 쐈는데요. 한 8년 동안 이스라엘 당시의 사망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인 효용보다는 민간인 지역, 밀집 지역을 타격하고 일종의 심리적 효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민간인들의 어떤 부상이나 또는 사망 이런 현상을 통해서 심리적 효과도 동시에 노리는 좀 공포감을 준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7,000발을 정상적인 무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그냥 암암리에 만드는 방식이라면 이 7,000발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카삼 로켓을 만드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네. 뭐냐면은 이 로켓을 만드는 물질 자체를 일종의 민수 물자에서 지금 하마스가 획득을 한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삼 로켓의 추진제는 설탕, 이 설탕이 그 연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연료가 이제 연소되면서 추진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 연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산화제 역할을 질산칼륨이라는 그 연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질산칼륨이라는 이 산화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질산칼륨은 비료의 연료입니다. 비료의 연료. 그리고 탄두도 질산암모늄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료의 연료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네요. 그렇죠. 네. 폭발력은 뭐 TNT의 네.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과거에 오클라호마 정부청사, 연방 정부청사 테러 때도 이 질산칼륨 뭐 2톤이 사용됐고 네. 얼마 전에 베이루트에서 항구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뭐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구에 질산 암모늄을 저장하는 상태에서 그 질산 암모늄이 점화가 돼서 폭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폭발력은 TNT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조잡한 무기의 로켓이나 로켓 탄두에는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물질을 결국은 이스라엘도 당연히 검수 조치하고 통제를 하고 싶지만은 그렇다고 설탕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설탕 연료로 쓰는 걸 알아도. 네. 그렇죠. 그리고 비료라는 것은 뭐 올리브 나무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최소한의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을 활용해서 하마스가 도입을 해서 네. 로켓 제조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이제 잘못하면 이게 잘못 조합되면 폭발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겁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민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든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좀 놀라웠던 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적어도 방공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막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뚫렸단 말이죠. 일단 네. 아이언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이언돔은 어떤 무기이길래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한 겁니까? 네. 아이언돔은 이제 2011년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200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뭐냐라고 고민하다가 아이언돔을 만든 것이죠. 네. 명칭도 특이하게는 원래 처음에는 안티 카삼, 카삼 로켓에 대응하는 무기 체계, 그 안티 카삼이라는 네. 명칭을 붙이다가 골드돔이라는 명칭도 검토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이언돔 이렇게 명칭이 확정됐다 그럽니다. 근데 구성을 보면요. 이 그 아이언돔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적의 로켓을 탐지하는 레이더, 그리고 로켓이 날라오면은 그것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미리 계산하는 이제 사격 통제소, 네. 그리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발사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 원리를 좀 보면요. 카삼 로켓이 발사된다고 해서 무조건 로켓이 발사되는 게 아닙니다. 대형 미사일이 발사되는 게 아닙니다. 로켓이 발사되면은 레이더가 탐지한 다음에 이 로켓이 민간 지역에 떨어질지 그냥 민간인이 살지 않는 그냥 들판이나 이런 데 떨어질지 네.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지역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6,600발의 미사일을 하마스가 발사했지만 그 중에 실제로 민간 지역을 위협한 로켓은 불과 한 10%에서 20%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을 벗어나는 지역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그리고 민간 쪽에 날아오는 로켓은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발사돼서 그 발사된 로켓과 요격 미사일을 레이더로 통제해서 가까이 오면은 요격 미사일이 폭발해서 파편으로 네. 격추시키는 이런 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네. 아이언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길래 그러면 민간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작동 자체를 안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계가 기술적으로 한 세 가지 분야가 네.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레이더의 한계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최초 20분 동안에 뭐 5,000발을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언돔 10개 포대가 있습니다. 10개 포대인데 그 레이더가 포대당 1개이기 때문에 10개 레이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이더가 한꺼번에 로켓이 날아왔을 경우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한계가 200개에 불과합니다. 그럼 맥시멈 다 가동해도 네. 2,000개밖에 네. 탐지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하마스가 알았네요. 어떻게 알았죠. 보면.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는 미사일의 요격 미사일의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사대에 하나의 발사대에 20발이 장착이 되어 있고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가 있습니다. 1개 포대는 120발의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10개 포대면은 1,200발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그걸 한번 쏘고 나면 다시 갈아 끼는데 몇십 분이 또 필요한 거죠. 그 사이에 날아오는 것은 요격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가격 대비 성능인데요. 카삼 로켓 한 발에 뭐 60만 원 또는 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설탕으로 만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격 미사일은 최소한 6천만 원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뭐 100배 가까운 이게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이언돔을 많이 배치해서 안전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워낙 그 발사되는 로켓과 요격하는 미사일의 가격 대비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만들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세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지금 그러면 이게 하마스는 기습 공격과 엄청나게 많은 물량 공세를 해서 뚫어내고 기습 공격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그 민가에 들어가는 것은 또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또 들어가고 침투하고 이런 여러 전략들을 좀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좀 무력화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아이언돔이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은
하마스가 6,600발의 미사일을 사격을 했는데요. 그중에 민간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 900여 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돔 미사일이 발사돼서 요격한 게 700여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격 성공률이 한 78%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너무 많은 물량을 그렇죠. 들어왔다 예. 보니 네. 과거에는 뭐 완벽하다 또는 뭐 90% 이상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게 드러났고 네. 그것이 조금 이제 낮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효과는 떨어졌지만은 상당한 그래도 어떤 방어 효과를 발휘했고 이스라엘의 어떤 대피 시설, 뭐 훈련, 뭐 경보 체계 이런 것들이 상호 맞물리면서 그래도 피해는 그나마 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가 최소화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황망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또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네. 망설이다가 공격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들어갔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상전이 개시되면서 주목받는 무기 체계가 이제 메르카바 전차입니다. 예, 메르카바 전차는 세계에서 그 방호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전차입니다. 그래서 전차의 모양을 보시면은 포탑 자체가 굉장히 납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메르카바 전차에 지금 다 장착된 건 아니지만은 일부 전차에는 날아오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또 엔진을 이제 전차 앞에 장착함으로써 대전차 미사일을 맞았을 때 승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60mm 박격포를 장착해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쏘는 적을 박격포로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은 가장 방어력이 뛰어난 전차를 지금 이스라엘이 운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하마스가 땅굴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얼기설기 얽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굴의 입구를 막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불도저를 네.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일부 들리고 있습니다. 불도저로 막아내는 그렇죠. 건가요? 불도저가 이제 D9R이라는 불도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불도저에 장갑을 붙이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장착해서 전장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네. 그런 특수하게 제작된 불도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굴을 지하를 파놓은 게 이제 그렇습니다. 하마스의 주요 전략이니 보이는 땅굴은 무조건 이 불도저로 그렇습니다. 막고 지상에서는 메르카바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임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가 네. 이제 공군에서 폭탄, 네. 지하 관통력이 높은 제이담이라든가 이런 폭탄을 떨어뜨려서 동굴 자체를 무너뜨리는 네. 이런 방법도 쓰고 있죠. 500km 지하를 지금 네, 파놓은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길고 사실은 네. 이게 직선으로 관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 밑에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예측이 있는데 네. 일단 지상에서만 봤을 때는 전차만 가지고는 덩치가 당연히 그렇죠. 크다 보니까 다른 무기 체계들도 같이 대동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들을 좀 지상에서 좀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제 저 장갑차가 나메르라는 장갑차입니다. 이 나메르 장갑차도 굉장히 방어력이 최고 수준입니다. 장갑차 차체 자체를 전차 차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K-21 장갑차가 한 20톤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나메르 장갑차는 50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장갑차입니다. 무거운 건 그만큼 보호가 잘 된. 장갑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메르카바 전차의 방호 장치라는 걸 다 부착을 했습니다. 물론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대량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장갑차는 이 나메르 장갑차를 이제 선두 부대라든가 위험한 작전을 하는 부대는 운용을 하되 네. 아마 일부 부대는 과거에 좀 방어력이 약한 그런 장갑차도 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일부 이제 지상 작전이 개시되면서 이 장갑차가 대전차 유도 미사일에 맞아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갑차도 굉장히 방어 능력이 뛰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는
사상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미군 중에서 네. 그 시가전에 참여했던 미군의 증언을 보니 네.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가전이라고 하는 것, 지상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암담한 것인데 이 무기들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떤 작전을 주로 이스라엘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 또는 장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라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 시가지 전투는 군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전투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가자 북부 지역을 고립을 시킨 다음에 적어도 3개 내지 4개 구역으로 분할시키고 네. 또 작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더 작은 면적으로 쪼갤 겁니다. 그것이 뭐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쪼갠 다음에 그 쪼개진 지역을 고립을 시키고 화력으로 파괴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보병부대 또는 공병부대를 투입해서 소탕하는 네. 이런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보병부대를 대규모로 투입할 경우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결국은 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화력 무기라면은 공중에서 투하되는 이제 흔히 제이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GBU 31 관통력이 어느 정도면 지하 6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땅속 네. 6m를 네. 관통할 수 있고요. 더 특수한 무기는 GBU 28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일명 벙커 버스트라고 합니다. 지하 30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병행해서 운용함으로써 결국은 지상군의 병력들이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네. 터널을 무너뜨리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보병들이 들어가서 또 특수 장비나 훈련을 받은 뭐 이 할롬이라는 그런 특수 공병대대도 있습니다. 그런 부대들이 들어가서 적을 소탕하는 이런 방식의 작전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마스도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지하를 그렇게 오랫동안 터널을 파놓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마스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물리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는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런 강력한 이스라엘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하마스의 전술은 단순합니다. 최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피해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갑부대에 대해서 주로 활용하는 무기체계는 대전차 미사일.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지뢰 있지 않습니까? 지뢰도 전차에 꽤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 헤즈볼라 전투에서도 지뢰에 의해서 메르카바 전차가 파괴된 사례가 여러 건이 있거든요.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군의 보병에 대해서는 저격수라든가 또는 이제 자살폭탄 차량, 또 부비 트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병들이라든가 특수 공병 부대들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하마스는 그렇게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어쨌든 땅에다가 네.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또 네. 땅에서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전쟁의 기간을 좀 길어지게 해서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을 좀 지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소모가 되게끔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전쟁이 길어지고 사상자가 늘어나면은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비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마스의 전략은 이 전쟁을 길게 끌고 피해를 가중시킴으로써 지지도가 낮아지면 일정한 수준에서 휴전이라든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하마스는 노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피해도 좀 감수를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센터장님 예측하시기에는 이게 사실은 강대강으로 맞붙어서 빨리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소탕 작전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고 네. 또 하마스도 거기에 대항해서 땅에다가 촘촘하게 뭘 깔아놓고 방해하고 이런 작전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빨리 끝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안타깝게 나오는 그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것을 이제 과연 여론이 지지를 계속 해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상되는 사상자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군에서 적어도 1,000명 내지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마스의 전체 병력 규모가 최소 2만 명, 뭐 최대 4만 명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 2차 팔루자 전투, 또 2006년도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투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반군 세력 또는 헤즈볼라의 인원들을 병력들을 5명 내지 10명, 20명 살상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병사들도 1명, 미군 또는 이스라엘 병사도 1명 정도는 전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장 상황에서 네. 일방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하마스 병력 20명을 살상할 때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전사한다고 가정했을 때조차도 최소한 1,000명 내지 2,000명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여론이 1,000명 내지 2,000명이 전사하고 그럼 부상병은 거기에 곱하기 4 내지 5배입니다. 그러면 4,000명 내지 5,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여론이 뭐 3개월이든 그 이상이든 과연 지지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여론이 모이면 계속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뭐 1년 이야기하는데요. 1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지지 여론이 아마 6개월도 지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벌써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10월 20일 날 여론조사에서는 지상작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65%였습니다. 네. 그런데 27일 날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당장 지상작전을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29%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49%는 지상작전을 필요하면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서서히 지금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도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지지 여론이 뒷받침해 줄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기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네. 너무 많은 피해를 낳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좀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